새벽 5시 알람이 울렸다. 하지만 나는 이미 깨어 있었다. 밤새 3살 손주 민준이가 열이 나서 잠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마에 손을 대보니 아직도 뜨겁다. 해열제를 먹인 지 4시간이 지났는데도 열이 떨어지지 않고 있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이며 생각했다. 내 인생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아침이면 손주들 아침밥 챙기고 유치원 준비시키고 저녁이면 목욕시키고 재우는 일상의 연속이었다. 내 이름은 박정순이다. 올해 68이지만 몸은 이미 70이 넘은 것 같다. 민준이가 깨어나서 울기 시작했다. 열 때문에 보채는 울음소리였다. 나는 재빨리 달려가서 아이를 안았다. 작고 뜨거운 몸이 내 품에서 떨고 있었다. 괜찮다, 할머니가 있다. 내가 속삭이자 민준이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아들 현우는 벌써 출근 준비로 바쁘다며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다. 며느리 수진이는 아이가 아프니까 회사에 늦을 것 같다고 짜증을 냈다. 나는 괜찮아. 내가 병원에 데려갈 테니까 출근해라.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내 몸은 괜찮지 않았다. 몇 달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오는 증상이 있었다. 특히 아이를 안고 있으면 어지러움을 느꼈다. 그래도 참았다. 내가 쓰러지면 이 아이들은 누가 돌봐주나 그 생각뿐이었다. 소아과 대기실에서 민준이를 무릎에 앉혀두고 기다렸다. 주변에는 젊은 엄마들이 자신의 아이를 돌보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스마트폰을 보거나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만 혼자 아픈 손주를 달래고 있었다. 의사는 감기라고 했다. 해열제와 감기약을 처방받아 집으로 돌아왔다. 민준이는 차 안에서 잠들었고 나는 그 무거운 몸을 안고 3층까지 올라갔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다세대 주택이었다. 3층에 도착했을 때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다. 현우와 수진이는 각자 스마트폰을 보며 밥을 먹었다. 민준이와 5살 민주는 밥보다는 장난치는데 더 관심이 있었다. 나는 아이들 밥 먹여주느라 내 밥은 거의 먹지 못했다. 식사 후 현우는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봤고 수진이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혼자서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내 인생에서 나만을 위한 시간은 언제 올까? 그날 밤 나는 화장실에서 혈변을 봤다. 놀란 마음에 손이 떨렸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내가 아프다고 하면 또 누가 아이들을 돌볼 것인가? 그 생각이 먼저 들었다. 몇 주 후 증상은 더 심해졌다. 변에 피가 섞여 나오고 배가 아프고 어지러웠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병원에 갔다. 혼자서 말이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렸다. 그 일주일 동안 나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손주들을 돌봤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 아침밥 만들어주고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마중 나가고 저녁 준비하고 목욕시키고 재우는 일을 반복했다. 재검사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갔을 때도 혼자였다. 현우에게 전화했지만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했고 수진이는 아이들 때문에 못 간다고 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대장암 3기입니다. 수술이 필요하고 항암 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귀가 멍해지고 가슴이 쿵쾅거렸다.
의사의 목소리는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 의사는 가족분과 상의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자고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혼자서 암 선고를 받아야 했다. 진료실을 나서는 순간 두 다리가 휘청거렸다. 복도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평생을 가족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결국 혼자서 죽어가는 건가. 병원을 나와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고 파랗지만 내 마음은 어둠뿐이었다. 집에 가면 또 손주들이 할머니 할머니 하며 달려올 텐데 나는 어떤 얼굴로 그 아이들을 맞이해야 할까? 집 앞 계단을 올라가면서 생각했다. 내 가족들은 내가 아픈지도 모를 것이다. 그들에게 나는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 손주 키워주는 사람일 뿐이니까 내 아픔이나 슬픔은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현관문을 열자 민준이가 달려왔다. 할머니 어디 갔어 보고 싶었어. 그 천진난만한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할머니도 민준이 보고 싶었어.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아이는 알아채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이불 속에서 울었다. 목 놓아 울고 싶었지만 가족들이 들을까봐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내 인생 68년 중에서 정말 나만을 위한 시간이 얼마나 되었을까?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왔고 앞으로는 누구를 위해 죽어가야 하는 걸까? 5년 전 민주가 태어났을 때의 일이 생각난다.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처음 민주를 봤을 때 나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다. 작고 빨간 얼굴에 조그만 손가락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다. 내 아들의 아이구나. 내 손주구나.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수진이는 출산 후 몸조리를 하느라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없었다. 나는 자연스럽게 민주 돌봄을 맡게 되었다. 첫 손주라서 그런지 모든 것이 신기하고 즐거웠다. 기저귀 갈아주고 젖병 물려주고 재워주는 모든 일이 행복했다. 밤에 아이가 울면 나는 번개처럼 달려갔다. 수진이는 아직 회복 중이라며 잠을 자야 한다고 했다. 현우도 회사 다니느라 피곤하다며 육아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래도 괜찮았다.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이 좋았으니까. 민주가 100일쯤 됐을 때 수진이가 직장 복귀를 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손주 육아가 시작됐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젖병을 준비하고 기저귀를 확인하고 아이 옷을 갈아입혀야 했다. 수진이는 아침 7시에 출근해야 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할만했다. 민주는 순하고 잘 먹고 잘 자는 아이였다. 낮에는 유모차에 태워서 공원에 나가기도 했다. 다른 할머니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민주가 웃으면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다. 하지만 민주가 돌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아이는 더 활발해졌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기어다니기 시작하면서 집 안 곳곳을 탐험했다. 나는 아이를 따라다니며 위험한 것들을 치우고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주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 무렵 내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다. 아이를 안고 달래고 업고 재우다 보니 허리에 무리가 갔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허리가 쑤셨다. 파스를 붙이고 잤지만 아침이면 또다시 아이를 돌봐야 했다. 민주가 2돌 때 민준이가 태어났다.
둘째 손주의 탄생도 기뻤지만 이제는 두 아이를 동시에 돌봐야 했다. 갓난아기인 민준이는 밤새 울어댔고 민주는 동생이 생긴 것이 싫은지 더 많은 관심을 요구했다. 새벽 2시에 민준이가 우는 소리에 깨어나면 젖병을 준비해야 했다. 젖병을 물려주고 트림을 시키고 다시 재우고 나면 새벽 4시였다. 이제 겨우 잠들 수 있겠다 싶으면 민주가 깨어나서 물을 달라고 했다. 낮에는 더 바빴다. 민주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민준이와 함께 집에 돌아와야 했다. 민준이를 재우고 빨래를 하고 점심을 준비하고 민주를 마중 가고 두 아이 점심을 먹여주고 낮잠을 재우고 간식을 주고 놀아주고 저녁을 준비해야 했다. 저녁 때가 되면 현우와 수진이가 퇴근했다 하지만 그들은 하루 일과에 지쳐서 아이들과 놀아주지 않았다. 현우는 맥주를 마시며 TV를 봤고 수진이는 방에 들어가서 스마트폰을 봤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보다 할머니를 더 찾았다. 하루 종일 함께 있었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민주와 민준이는 할머니가 최고라고 말했다. 그 말이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서글펐다.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적었기 때문이다. 내 몸은 점점 망가져갔다. 허리는 하루 종일 아팠고 무릎도 시큰거렸다. 두 아이를 돌보느라 제대로 앉을 시간도 없었다. 화장실 갈 시간도 아껴가며 살았다. 아이들이 낮잠을 자는 1~2시간이 내가 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그마저도 빨래를 개거나 저녁 준비를 해야 했다.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아이들 내일 옷을 준비하고 나면 하루가 끝났다. 내 하루는 아침 5시부터 밤 10시까지 쉴 틈 없는 전쟁이었다. 가끔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였다. 머리는 하얗게 새고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다. 눈은 늘 충혈돼 있었고 어깨는 구부정했다. 60이 갓 넘은 나이였는데 70 넘은 할머니처럼 보였다. 그래도 참았다. 손주들을 사랑했고 아들 부부가 편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내가 조금 힘든 게 뭐 대수랴, 가족이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불만이 자라고 있었다. 나도 가끔은 쉬고 싶다. 나도 가끔은 내 시간을 갖고 싶다.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도 떨고 영화도 보고 싶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겉으로 드러낼 수는 없었다. 나는 할머니였고 손주들을 돌보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으니까. 어느 날 민준이가 갑자기 열이 났다. 새벽부터 보채기 시작했는데 이마를 만져보니 뜨거웠다. 해열제를 먹였지만 열이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잠옷 차림으로 응급실에 데려갔다. 새벽 4시였다. 응급실에서 3시간을 기다렸다. 민준이는 내 품에서 축 늘어져 있었고 나는 계속 이마를 식혀주며 달랬다. 주변에는 다른 아픈 아이들과 부모들이 있었다. 대부분 젊은 부모들이었다. 나처럼 할머니가 온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의사는 독감이라고 했다.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는 현우에게 전화했다. 민준이가 입원해야 한다고 병원에 와달라고 했다. 현우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다며 늦을 것 같다고 했다. 수진이에게도 전화했다. 아이가 아프다고 했더니 회사에 연락해 봐야겠다며 한숨을 쉬었다. 결국 나는 혼자서 민준이 입원 수속을 밟았다. 병실에서 하루 종일 아이를 돌봤다. 현우는 저녁 때야 병원에 왔다. 민준이 상태를 보더니
많이 좋아진 것 같다며 안심했다. 수진이는 회사 일로 바빠서 못 왔다고 했다. 그들은 내가 하루 종일 병원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묻지 않았다. 다음 날 민준이가 퇴원했을 때도 나 혼자였다.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왔다. 민주는 유치원에서 돌아와 동생을 보며 걱정했다. 할머니 민준이 아직 아파. 그 순수한 걱정이 고마웠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을 때 현우가 말했다.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엄마 아니었으면 우리 어떻게 했을지 몰라요. 수진이도 맞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덕분에 우리가 직장 생활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며 복잡한 기분이었다. 고맙다는 말이었지만 왠지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다. 마치 내가 손주 돌보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 같았다. 며칠 후 비슷한 일이 또 있었다. 민주가 유치원에서 친구와 싸웠다며 울면서 돌아왔다. 선생님이 부모님과 상담이 필요하다고 했다. 수진이는 회사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며 나에게 가달라고 했다. 유치원에 가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다. 민주가 요즘 예민해졌다는 내용이었다. 집에서 관심을 더 기울여 달라는 조언이었다. 나는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민주의 부모는 현우와 수진인데 왜 내가 이런 상담을 받아야 하는 걸까? 집에 돌아와서 현우에게 이야기했다. 민주가 요즘 예민한 것 같다. 부모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우는 회사 일이 바빠서 힘들다며 엄마가 잘 봐달라고 했다. 그때 깨달았다. 그들에게 나는 만능 해결사였다. 아이가 아프면 내가 병원에 데려가고 유치원에서 문제가 생기면 내가 가서 해결하고 아이들 모든 일을 내가 책임져야 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생각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처음에는 며칠만 도와달라고 했었는데 어느새 모든 것이 내 몫이 되어버렸다. 아들과 며느리는 출근해서 자신들의 일을 하고 나는 집에서 손주들과 집안일을 도맡아 했다. 가끔 친구 영숙이가 전화를 했다. 정순아 요즘 어떻게 지내? 같이 등산이나 갈까? 나는 항상 미안하다고 말했다. 손주들 때문에 못 나간다고 다음에 가자고 했다 하지만 다음은 오지 않았다. 영숙이가 말했다. 너 손주 키우느라 늙어가는 거 아니야. 가끔은 너도 쉬어야지.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내가 안 보면 아이들은 누가 돌보나.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옛날 직장 동료 미영이를 만났다. 미영이는 나보다 2살 많았지만 훨씬 젊어 보였다. 파마도 새로 하고 옷도 깔끔했다. 미영이는 요즘 문화센터에서 요가도 배우고 여행도 다닌다고 했다. 미영이가 물었다. 정순아, 너는 요즘 뭐해? 손주들 키우느라 바쁘다고 대답했더니 미영이 표정이 안쓰러워졌다. 손주 키우는 것도 좋지만 너 건강도 챙겨야지. 몸이 제일 중요해. 그 말을 들으며 문득 생각했다. 나는 언제부터 내 건강을 뒷전으로 밀었을까? 손주들 건강은 세심하게 챙기면서 내 건강은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어디 아파도 참고 피곤해도 참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왔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다. 미영이와 비교되는 내 모습이 초라했다. 머리는 며칠째 제대로 빗지 못해 뒤죽박죽이었고 옷은 아이들 음식을 흘린 얼룩이 있었다.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변했을까?
그날 밤 현우와 수진이가 외식을 하자고 했다. 오랜만에 부부끼리 나가서 밥을 먹고 싶다고 했다. 당연히 아이들은 내가 봐야 했다. 그들이 외식하는 동안 나는 집에서 아이들과 저녁을 먹고 놀아주고 재웠다. 그들이 돌아온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영화도 봤다며 즐거워했다. 나는 그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했다. 나는 언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영화를 볼 수 있을까? 내 존재는 점점 투명해져 갔다. 가족들 눈에 나는 그냥 있어야 하는 사람. 당연히 집안일을 하고 손주를 돌보는 사람이었다. 내 이름은 박정순이었지만 그들은 나를 그냥 엄마 할머니라고만 불렀다. 나도 한때는 꿈과 희망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 몸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러움을 느꼈다. 잠깐 앉아서 진정하면 괜찮아졌지만 점점 빈번해졌다 하지만 민주와 민준이가 아침밥을 먹어야 했고 유치원 준비를 해야 했기 때문에 내 몸 상태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변도 이상했다. 가끔 피가 섞여 나왔다. 처음에는 치질인가 싶었다. 오래 서서 일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다. 변을 볼 때마다 휴지에 빨간 피가 묻어났다. 배도 아팠다 쑤시는 듯한 아픔이 있었다. 특히 밤에 누우면 더 아팠다. 잠을 이루지 못해서 화장실과 침실을 오가며 밤을 보냈다. 그러면 다음 날은 더 피곤했지만 아이들은 변함없이 할머니를 찾았다. 민준이가 감기에 걸렸을 때였다. 열이 나고 기침을 해서 밤새 간호했다. 등을 두드려주고 물을 먹여주고 해열제를 먹였다. 새벽 4시쯤 민준이가 겨우 잠들었을 때 나도 잠깐 눈을 붙이려 했다. 그런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심하게 왔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다. 일어서려고 하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심장이 빨리 뛰었고 식은땀이 났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섰는데 그만 거실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쿵 하는 소리에 현우가 나왔다. 엄마 왜 그래요? 나는 괜찮다. 그냥 어지러워서 그런다고 말했다. 현우는 잠깐 봤지만 이내 방으로 들어갔다. 수진이는 일어나지도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물어봤다. 어머니 어젯밤에 뭔 일 있으셨어요? 현우가 어머니 쓰러졌다고 했는데 나는 괜찮다며 넘어갔다. 그냥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일이 있은 후로 몸이 더 안 좋아졌다. 숨이 가빠오고 가슴이 답답했다. 아이들을 안고 있으면 숨이 차서 오래 안고 있기 힘들었다. 계단을 오를 때도 중간에 쉬어야 했다. 그래도 참았다. 내가 아프다고 말하면 가족들이 걱정할 테고 누군가는 아이들을 돌봐야 했다. 내 몸 하나 아픈 게 뭐 대수랴 참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 달 후 더 심각한 일이 생겼다. 민주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민준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집으로 가던 중 갑자기 극심한 복통이 왔다. 배를 움켜쥐고 쪼그리고 앉을 정도로 아팠다. 유모차를 붙잡고 간신히 버티며 집에 도착했다. 화장실에 가보니 변기가 피로 빨갛게 물들었다. 이건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다음 날 민준이를 이웃집 할머니에게 잠깐 맡기고 병원에 갔다 대장 내시경을 해야 한다고 했다. 검사 날짜를 잡았지만 2주 후였다. 그 2주 동안 나는 평상시와 똑같이
손주들을 돌봤다.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는 날 현우에게 말했다. 오늘 검사 받는다고. 혹시 결과가 안 좋으면 같이 가줄 수 있냐고 물었다. 현우는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다며 결과 나오면 연락하라고 했다. 수진이에게도 말했지만 아이들 유치원 마중 시간이라며 못 간다고 했다. 결국 나는 혼자서 검사를 받았다. 내시경 검사는 고통스러웠다. 의식을 잃고 싶을 만큼 아팠지만 참았다. 검사 후 의사가 말했다. 대장에 덩어리가 보이는데 조직 검사를 해봐야겠다고 했다. 조직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다. 그 일주일이 정말 길었다. 혹시 암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 일주일 동안도 나는 평상시와 똑같이 지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 아침 준비하고 유치원 데려다 주고 집안일하고 저녁 준비하고 아이들 목욕시키고 재웠다. 조직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도 혼자였다. 병원 복도를 걸으면서 가슴이 두근거렸다. 제발 아무것도 아니길, 제발 그냥 염증이길 간절히 바랐다. 진료실에 들어가자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다. 앉으세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대장암입니다. 3기 정도로 보이고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귀가 멍해지고 앞이 캄캄해졌다. 의자에 앉은 채로 몸이 떨렸다. 대장암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의사는 계속 설명했다. 다행히 전이는 되지 않은 것 같고 수술로 제거가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항암 치료도 받아야 하고 회복 기간도 오래 걸릴 것이라고 했다. 가족분들과 상의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자고 했다. 나는 겨우 입을 열었다. 가족들이 바빠서 오늘 못 왔는데. 언제쯤 수술해야 하나요? 의사는 빠를수록 좋다며 다음 주에라도 입원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진료실을 나서는 순간 다리가 휘청거렸다. 복도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그대로 있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내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병원 로비에서 현우에게 전화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현우야, 엄마야,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암이래. 현우는 잠깐 침묵하더니 뭐라고요? 엄마 정말요? 놀란 목소리였다. 수술해야 한다고 다음 주에 입원하래. 그렇게 말하자 현우는 갑자기 바빠졌다. 지금 회의 중이라며 집에 가서 자세히 이야기하자고 했다. 수진이에게도 전화했지만 비슷했다. 놀라기는 했지만 지금 당장 올 수는 없다고 했다. 나는 혼자서 병원을 나왔다. 버스를 기다리면서 눈물이 났다. 내가 암에 걸렸는데 내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른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병원에 오는데 나는 왜 혼자일까? 집에 도착하니 민준이가 달려왔다. 할머니 어디 갔어요? 보고 싶었어요. 그 순간 눈물이 터질 것 같았다. 할머니도 민준이 보고 싶었어. 목소리가 떨렸지만 아이는 알아채지 못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을 때 나는 검사 결과를 말했다. 현우와 수진이는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하지만 곧이어 현실적인 이야기가 나왔다. 수술하는 동안 아이들은 누가 봐줄 것인가? 입원 기간이 얼마나 될 것인가?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그들이 걱정하는 건 내 건강이 아니라 아이들 돌봄이었다. 내가 병원에 입원하면 누가 민주와 민준이를 돌볼 것인가? 그게 그들의 가장 큰 걱정이었다.
수진이가 말했다. 어머니 수술 꼭 해야 해요. 미룰 수는 없을까요? 현우도 맞다며 지금 당장은 아이들 때문에 힘들 것 같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다. 내 생명이 위험한 상황인데 그들은 아이들 돌봄을 더 걱정하고 있었다. 나는 그저 손주 키워주는 기계였을까? 내 생명보다 아이들 돌봄이 더 중요한 걸까?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계속 났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내 건강을 뒷전으로 미루면서까지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정작 내가 아플 때는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구나.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심했다. 수술을 받겠다고 가족들에게 말했다. 아이들 돌봄은 어떻게든 해결하라고 했다. 내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걱정이었다. 내가 입원하는 동안 민주와 민준이는 정말 괜찮을까? 그 아이들에게는 아무 죄가 없는데. 할머니가 아프다고 불편을 겪게 될까봐 마음이 아팠다. 수술 날짜를 잡았다. 2주 후였다. 그 2주 동안 나는 아이들과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혹시 수술이 잘못되면 이게 마지막 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주와 민준이와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소중했다. 수술 전날 밤이었다.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내일이면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언제 다시 이 집에 돌아올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수술이 잘 될지 항암 치료는 견딜 수 있을지 모든 게 막막했다. 현우와 수진이는 방에서 아이들 돌봄 계획을 의논하고 있었다. 수진이 어머니가 퇴근 후에 와서 도와주기로 했다고 했다. 현우는 출근 시간을 조금 늦추겠다고 했다.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나는 복잡한 기분이었다. 내가 수술받는 동안 그들은 얼마나 힘들까? 지금까지 나 혼자 감당했던 일들을 나누어서 해야 하니까. 얼마나 버거울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억울했다. 내가 이렇게 아파도 그들의 관심은 온통 아이들에게만 쏠려 있었다. 민주가 새벽에 깼다. 할머니 어디 있어요?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나는 얼른 일어나서 민주를 화장실에 데려갔다. 손을 씻겨주고 다시 침대에 눕혀주면서 생각했다. 내가 입원하면 이런 것들을 누가 해줄까? 민주야, 할머니가 잠깐 병원에 가야 해. 그동안 엄마 아빠가 민주 돌봐줄 거야. 민주는 졸린 눈으로 할머니도 같이 있어요. 그렇게 말했다. 할머니 아프면 안 돼요. 그 순진한 말에 눈물이 날 뻔했다. 아침이 되어 입원 준비를 했다. 간단한 옷가지와 세면도구를 챙겼다. 현우가 병원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 수진이는 아이들 때문에 집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병원에 도착해서 입원 수속을 밟았다. 병실은 4인실이었다. 다른 환자들은 모두 가족들이 함께 와 있었다. 나만 혼자였다. 현우는 수속을 도와주고 곧 회사에 가야 한다며 서둘렀다. 엄마 수술 잘 받으세요. 빨리 나으셔야 해요. 그렇게 말하고 현우는 떠났다. 병실에 혼자 남은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다른 침대의 환자들은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혼자서 입원 안내서를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수술 당일 아침 간호사가 와서 수술복으로 갈아입으라고 했다. 수술 전 마지막으로 가족들 얼굴을 보고 싶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현우는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했고 수진이는 아이들 때문에 못 온다고 했다.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생각했다. 내가 만약 수술대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면 마지막으로 본 게 천장이구나. 가족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지 못하는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눈물이 났다. 수술은 4시간 걸렸다. 깨어났을 때는 회복실이었다. 온몸이 아팠고 목이 말랐다. 간호사가 수술 잘 됐다고 말해줬다. 병실로 돌아가니 저녁 시간이었다. 현우가 와 있었다. 엄마 수술 어떻게 됐어요? 의식이 돌아왔네요. 다행이다. 그렇게 말했지만 금방 가야 한다며 서둘렀다. 집에서 아이들이 기다린다고 했다. 수진이는 오지 않았다. 아이들 저녁 먹이고 재워야 한다며 못 온다고 했다. 나는 수술 후 첫날 밤을 혼자 보내야 했다. 다른 환자들은 가족들이 밤새 간병을 해주고 있었다. 그 밤이 가장 길었다. 수술 부위가 아파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간호사를 불러서 진통제를 맞았지만 아픔은 계속됐다. 가족이 옆에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을 텐데 나는 혼자서 그 고통을 견뎌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민주가 그린 그림을 현우가 가져왔다. 할머니 빨리 나으세요. 사랑해요. 라고 쓰여 있었다. 그 그림을 보며 눈물이 났다. 아이들은 할머니를 걱정하고 있는데 정작 부모들은 그렇지 않았다. 일주일 후 퇴원했다. 집에 돌아오니 민주와 민준이가 달려왔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 순간 모든 아픔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집안은 엉망이었다. 빨래가 쌓여 있고 설거지가 밀려 있었다. 현우와 수진이는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계속 말했다. 어머니 없으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빨리 나으셔서 다시 도와주세요. 그 말을 들으며 허탈했다. 내가 암 수술을 받고 퇴원한 날에 그들이 하는 말이 빨리 나아서 집안일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내 건강을 걱정하는 말은 없었다. 그저 자신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만 말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내가 정말 이 가족에게 필요한 존재일까? 아니면 그냥 편리한 도구일 뿐일까? 내가 아프거나 없어도 그들은 어떻게든 살아갈 텐데 왜 나는 이렇게 매달려 있을까? 항암 치료가 시작됐다. 2주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항암제를 맞아야 했다. 항암제를 맞으면 온몸이 아프고 구토가 났다. 머리카락도 빠지기 시작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였다. 하지만 집에서는 여전히 손주들을 돌봐야 했다. 몸이 아파도 민주와 민준이는 할머니를 찾았다. 아이들에게는 아무 죄가 없었다. 나는 아픈 몸을 이끌고 아이들을 돌봤다. 어느 날 항암 치료를 받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다. 버스에서 토할 것 같아서 중간에 내렸다. 길가에서 구토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다. 그 순간 너무 초라하고 비참했다. 집에 도착하니 민준이가 열이 났다. 수진이는 회사에서 늦는다며 나에게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했다. 나는 항암 치료 때문에 몸이 아팠지만 민준이를 안고 병원에 갔다. 소아과에서 기다리는 동안 어지러웠다. 민준이를 무릎에 앉혀두고 간신히 버텼다. 다른 엄마들이 나를 쳐다봤다. 아마 내가 너무 초라해 보였을 것이다. 머리카락이 빠져서 모자를 쓰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내 건강이 더 나빠지기 전에 뭔가 바뀌어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모르겠었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버린 상황이었다. 오늘 항암 치료 8번째를 받고 왔다. 의사는 치료가 잘 되고 있다고 했지만 내 몸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 거울을 보면 예전의 내 모습을 찾을 수 없다. 머리카락은 거의 다 빠졌고 체중도 10kg 넘게 빠졌다. 하지만 집에서는 여전히 할머니였다. 민주와 민준이는 변함없이 나를 찾았다. 할머니, 이거 해줘, 할머니, 저거 해줘. 아이들의 요구는 끝이 없었다. 현우와 수진이는 여전히 바빴다. 내가 아프다는 것쯤은 이미 익숙해진 일상이 되어버렸다. 어제 민주가 물었다. 할머니, 왜 머리가 없어요?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할머니가 아파서 그런다고 말하자 민주는 할머니 아프면 안 돼요. 빨리 나으세요. 그렇게 말했다. 그 순수한 걱정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가슴 아팠다. 지난주에는 민준이가 갑자기 높은 열이 났다. 밤 12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나는 몸이 아팠지만 민준이를 안고 응급실에 갔다. 현우는 내일 중요한 발표가 있다며 잠을 자야 한다고 했다. 수진이는 피곤하다며 일어나지도 않았다. 응급실에서 새벽 4시까지 기다렸다. 민준이를 무릎에 앉혀두고 있는데 팔에 힘이 없어서 아이를 떨어뜨릴 뻔했다.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온몸이 아팠지만 참아야 했다. 의사는 단순 감기라고 했다. 집에 돌아와서 민준이를 재우고 나니 새벽 6시였다. 잠깐 눈을 붙이려고 했는데 민주가 깼다 배고프다며 아침밥을 달라고 했다. 나는 부엌에 가서 밥을 차렸다. 손에 힘이 없어서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그 순간 무너져 내렸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다. 민주가 놀라서 할머니 왜 울어요? 그렇게 물었다. 나는 괜찮다며 얼른 눈물을 닦았다. 현우와 수진이가 일어났을 때 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민준이가 밤에 아팠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나는 말하지 않았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요즘 자주 생각한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내 삶에서 정말 나를 위한 시간이 있었나? 젊었을 때는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살았고, 나이 들어서는 손주들을 위해 살고 있다. 그럼 나는 언제 나를 위해 살 수 있을까? 친구 영숙이가 어제 전화했다. 정순아 요즘 어떻게 지내? 목소리만 들어도 많이 힘들어 보인다고 했다. 나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영숙이는 속지 않았다. 너 정말 괜찮지 않구나. 한번 만나자. 영숙이를 만난 건 6개월 만이었다. 영숙이는 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정순아, 너 이게 뭐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잖아. 영숙이 눈에 눈물이 고였다. 카페에서 영숙이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다. 손주 키우느라 몸이 망가진 것, 암에 걸린 것, 혼자서 치료받고 있는 것, 모든 걸 털어놨다. 영숙이는 중간중간 한숨을 쉬며 들었다. 정순아, 너 왜 이렇게까지 살아? 손주 키우는 것도 좋지만 내 건강이 먼저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아들한테 말해. 내가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지만 나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다고. 내가 안 하면 누가 아이들을 돌볼 거냐고. 영숙이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아이들 부모가 해야 할 일이야.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다.
영숙이 말이 맞았다.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5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전혀 달랐다. 그때는 그래도 건강했고 웃음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병든 할머니였다. 현우와 수진이에게 말하고 싶었다. 나도 사람이다. 나도 아프고 힘들다. 나도 쉬고 싶고 돌봄받고 싶다. 하지만 그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다.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뻔했으니까. 어젯밤 민준이가 또 밤새 울었다. 이가 나느라 보챘다. 나는 밤새 안아주고 달래줬다. 새벽 5시에 겨우 잠들었는데 7시에는 민주가 깨어서 유치원 갈 준비를 해달라고 했다. 2시간도 안 자고 일어나니 어지러웠다.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봤는데 얼굴이 너무 창백했다.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기다리고 있었다. 민주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길에 쓰러질 뻔했다. 길가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쉬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괜찮냐고 물어봤지만 괜찮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다. 이제 정말 한계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내 몸이 먼저 알려주고 있다. 그만하라고, 이제 그만 쉬라고. 하지만 어떻게 그만둘 수 있을까? 내가 없으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오늘 이 사연을 올리는 이유는 혹시나 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을까 봐서다. 손주 키워주다가 몸 망가지신 분들, 혼자서 아픔을 견디고 계신 분들에게 말하고 싶다. 제발 자신의 건강부터 챙기세요. 가족을 위한 희생도 좋지만 자신이 먼저 건강해야 합니다. 나처럼 되지 마세요. 나는 이제 너무 늦었지만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흘리는 이 눈물이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후회가 누군가의 깨달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 민주가 나에게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할머니와 민주와 민준이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 줄게요. 사랑해요. 그 말을 들으며 울고 싶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할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정작 어른들은 그렇지 않구나. 현우에게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엄마도 한때는 꿈이 있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고. 젊었을 때는 교사가 되고 싶었고 여행도 하고 싶었다고.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평생을 가족만 바라보며 살았다고. 수진이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나도 며느리였고 시어머니를 모셨었다고.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시어머니도 나처럼 혼자 아파하셨을 거라고. 내가 더 따뜻하게 대해드릴 걸 그랬다고. 가장 미안한 건 민주와 민준이입니다. 할머니가 아픈 모습을 보여줘서 미안하고 충분히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할머니는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제는 할미도 쉬어야 할 것 같다고. 내일 의사에게 물어볼 예정입니다. 얼마나 더 살 수 있는지. 항암 치료를 계속 받으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지 솔직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든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영숙이가 말했습니다. 정순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 해봐.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너를 위해 살아봐.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제발 자신을 먼저 사랑하세요. 가족을 사랑하는 만큼
자신도 사랑하세요.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손주들을 사랑합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랑의 방식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멀리서 지켜보고 응원하는 사랑으로 말입니다. 현우와 수진이가 이 영상을 본다면 화를 낼지도 모릅니다. 엄마가 이런 이야기를 왜 남들에게 하냐고, 집안 이야기를 왜 밖으로 내보이냐고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내 아픔을 숨기고 내 슬픔을 감추고 살아온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이제는 솔직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도 아프다고, 나도 힘들다고, 나도 사랑받고 싶다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손주를 키우는 모든 할머니들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희생은 숭고하지만 당신의 건강도 소중합니다. 당신이 쓰러지면 아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부모님도 사람입니다. 아프고 힘들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조금 더 사랑해 주세요. 나는 이제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결정할 것입니다. 치료를 계속 받을지 아니면 편안하게 남은 시간을 보낼지 그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나를 위해 살겠다는 것입니다. 67년을 가족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 남은 시간만큼은 나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사랑하세요. 자신의 건강을 챙기세요. 가족을 위한 희생도 좋지만 자신이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나처럼 후회하며 사는 분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나는 민주와 민준이에게 갈 것입니다. 할머니가 많이 아프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엄마 아빠가 더 많이 돌봐줄 거라고, 할머니는 조금 쉴 거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천천히 설명해 줄 것입니다. 할머니도 쉬어야 한다고, 할머니도 아픈 것을 치료해야 한다고. 그래도 할머니는 항상 너희를 사랑한다고. 현우와 수진이와도 진지하게 이야기해야겠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은 할 수 없다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겠지만 주된 양육은 부모가 해야 한다고, 그것이 아이들에게도 더 좋은 일이라고. 마지막으로 영숙이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포기하려고 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줘서 고맙다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낯선 할머니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나보다는 행복하기를, 나보다는 건강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는 박정순입니다. 68배 평범한 할머니였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박정순입니다. 늦었지만 시작합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